학습과정, 학교 자율시간으로 풀어보는 디지털 시민교육, 새벽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아이들, 게임으로 인한 갈등으로 고민하는 아이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선생님 모두를 위한 학교 자율시간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앞선 모듈에서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안전, 그리고 로블록스를 활용한 학습 과정까지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모듈은 디지털 창작입니다. 게임을 직접 창작해보는 경험은 학생을 콘텐츠의 소비자에서 설계자로 이동하는 학습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닙니다. 제작자요? 아직 초등인데요? 아이들은 콘텐츠를 만들기보다 보는 데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기기를 잘 다뤄서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자체가 참여, 생산, 공유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블록스를 떠올려 볼까요? 대부분의 게임은 회사가 만들고 우리는 플레이합니다. 하지만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만들고 사용자가 플레이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만든 게임을 아이들이 플레이하는 세계입니다. 그럼 로블록스 안에 모든 게임이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상당수 10대, 심지어 초등학생입니다. 로블록스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약 56%가 16세 미만이고 13세 미만의 비율도 약 40%에 달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연령을 살펴보면 크리에이터의 75%가 24세 미만으로 디지털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을 아동과 청소년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공식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9억 2,3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와, 아이들의 놀이라기에는 경제 규모가 너무 큰데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규모보다 누가 만들고 있느냐인데요.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블록스 맵. 그로워 가든 들어보셨죠? 네, 요즘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 게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10대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PC 게이머를 비롯한 여러 게임 매체에서 10대가 단기간에 개발한 게임이라는 점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우리 교실 안에도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소비자라는 전제 자체가 이미 낡은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디지털 사회에서 생산자로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아무런 교육적 장치 없이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모듈 창작은 아이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생산 활동을 교육의 언어로 번역하여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게임을 만들기가 곧 디지털 시민 교육이 되는 이유를요. 그렇다면 우리 창작모듈 수업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네 번째 모듈은 단순히 게임을 만들어보는 수업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게임 경험을 의식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설계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게임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을 책임있게 구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창작 모듈은 먼저 게임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수업 시 해본 장애물 넘기 게임, 즉 오비와 여러 맵들을 분석하는 것인가요? 네. 아이들이 활동지 속 여러 질문에 답하며 게임을 분석하게 됩니다. 오, 신선한데요. 늘 하던 게임이 왜 재미있거나 어려웠는지 설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맞습니다. 실제 교실 수업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설계상의 불공정함, 누군가는 배제되는 구조 등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임을 설계할 때에는 재미뿐 아니라 안전, 배려, 공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게임 경험을 메타적으로 성찰하는 수업 정말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그 분석을 바탕으로 나만의 오비 계획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계획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앞서 분석한 게임의 장점과 한계를 반영한 설계입니다. 오비 계획하기 활동지가 상세하네요. 나는 어떤 즐거움을 살리고 싶은가? 어떤 불편함을 줄이고 싶은가? 이 게임은 누구를 위한 게임인가? 모두가 안전하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구조인가? 체크 포인트의 위치, 난이도의 흐름, 보상의 방식까지 꼼꼼하게 계획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시민적 선택의 문제임을 언급해 주시면 아이들이 진지하게 몰두한답니다. 늘 규칙을 따르기만 하다가 규칙을 직접 만드는 입장에 서보는 거니까 아이들도 무척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 규칙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가치 판단의 결과임을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유튜버가 되어 설명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게임 소비는 게임 유튜브 콘텐츠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게임을 안 하는 학생들도 게임 유튜브는 꼭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단계에 직접 유튜버가 되어 자신이 분석한 오비나 기획 중인 오비를 설명합니다. 이 오비의 재미 포인트는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떤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임인지 등을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역시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탕 후루 후루 탕 후루.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행은 많이 지난 로블록스 베리의 감옥 탈출 게임을 1분 만에 빠르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에 멍청하고 웃기게 생긴 아저씨를 보니 아저씨를 속이고 탈출하는 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에 재미를 주는 요소는 바로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라 환풍구를 기어가고 레이저를 피하고 엉뚱한 점프백도 있어서 매번 새로운 미션 같아서 지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엉뚱하게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떨어지면 황당하고 재밌거든요. 어려운 점과 주의할 점은 바로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점과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빨리 가면 안 되는 곳인데 흥분해서 막 뛰다가 망할 때도 많답니다. 계속 죽고 리스폰 되면 화가 나서 키보드를 부실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 자,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이건 미디어 리터러시랑도 정확히 맞닿아 있네요. 네,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 컨텐츠를 소개하는 일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가치와 관점을 선택해 드러내는 행위임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오비 기획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왜 이런 오비를 만들고 싶었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설계 요소는 무엇인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칭찬, 질문, 제안이 담긴 피드백을 나눕니다. 댓글 문화, 리뷰 문화랑도 닮아 있네요.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생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겠어요. 네.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은 항상 타인의 해석과 영향을 동반한다는 사실 역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오비를 구현하기입니다. 아이들은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출발점, 부활 지점, 완주점을 구현하고 게임의 대상 연령과 등급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와, 단순히 만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누구에게 적절한지도 고민하게 되는군요. 불쾌하거나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나는 어떤 규칙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기 규범과 시민적 책임을 내면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게임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만든 건가요? 학교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 설치와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기본 조작과 편집 원리 중심으로만 안내했습니다. 대신 실제 구현은 자율과제로 열어두었는데요. 평소 집에서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그 시간을 창작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 저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듈 4는 이렇게 흐릅니다. 분석, 기획, 설명, 구현, 그리고 성찰. 이 전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디지털 공간에 머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그 공간의 질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창작 과정이 단순한 게임 제작 활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고 비판하고 책임 있게 구성해보는 시민적 실천이네요.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디지털 공간에 그저 머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그 공간의 질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런데 선생님, 게임을 전혀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은 앞선 3모듈 그리고 4모듈 수업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혹시 게임을 안 하는 우리 아이에게 게임을 하라고 괜히 부추기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마음도 있는 보호자나 교사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아이들은 로블록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친구들의 대화, 게임 유튜브, 숏폼, 알고리즘, 밈 문화를 통해 이미 이 세계를 간접 경험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방과 후 학원 중심 생활로 또래 만남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또래 관계의 중요한 매개가 되었습니다. 즉, 게임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또래 문화와 사회적 소속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어린이들이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는 시민의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린이들의 게임 생활을 음지가 아닌 공적 대화의 장으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3모듈과 4모듈의 수업은 게임 플레이 능력을 요구하지도 그것을 기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모듈은 게임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설계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 수업의 참여 기준은 게임 능력이 아니라 해석 능력과 판단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게임 경험이 없는 어린이도 참여 가능하다고 답변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책을 읽고 문해력을 높이듯 게임을 읽고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네요. 게임을 하지 않는 아이도 디지털 사회의 시민이니 이 구조를 안전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아이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의 실천에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보호자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학교자율시간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도안과 활동지 그리고 PPT까지 함께 풍성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담 없이 활용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책임있게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